안녕하세요. 세상있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연구원 손정목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그 유럽, 우크라이나, 예. 그 다음에 중동을 살펴봤는데, 네. 뭐 제일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그렇죠.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안불안한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전쟁이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은 네,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수년 동안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전쟁 준비를 남쪽과 미국이 네. 일본까지 땡겨가지고 그렇죠. 한미일이 아주 공동으로 전쟁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더욱더 강화되었고 네. 그리고 한미일의 공군훈련, 해군훈련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지상군 훈련을 할 차례입니다. 네. 그런데 지상군 훈련을 어디서? 일본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대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위험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작년에 한미 핵협의 그룹을 네. 가동을 시켜서 두 번인가 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핵전쟁 가이드를 완성을 하고 8월 달에 핵전쟁 훈련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공개했죠. 아예 이제 과거에도 물론 한미연합훈련할 때 핵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걸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 공식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전쟁을 공식화시킨 초유의 사태죠. 그 연습을 8월 달에 하겠다. 그렇죠. 발표가 됐어요. 예, 이미 사실 훈련을 계속 내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9.19 군사합의가 또 파괴되었고 그래서 접경 지역 또 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이 지금 이번에도 완충적 사라졌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전후 최고로 높은 전쟁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 위기가 있는데 전쟁이 터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야,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중동 전쟁도 하면서 한반도 지금 이 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북을 상대로 이게 지금 전쟁을 또 한번 벌인다는 거 이게 세계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자체가 이미 재작년에 나온 랜드 보고서에서도 2개 이상의 전쟁을 하기 어렵다. 한 개조차도 전쟁의 승리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까지도 미국의 군사력을 평가했는데 이거 3개의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난다고 해서 문제는 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력을 다시 비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좀 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과 군사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군사력이 별 일 없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보다도 여기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더 센 지역인데 과연 미국이 세계의 전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되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재래식 무력이나 군사력은 사실 우크라이나나 현재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한일을 앞세워서 한다면 또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한일 앞세우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그런 모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쉽게 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온건파도 있고 그렇죠. 강경파도 있다.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야 이건 안 돼. 세계의 전쟁은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가자 전쟁에서도 지금 보여졌고요.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가자 전쟁 확전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듯이 또 한반도에서 또 그런 상황이 있겠죠. 이게 지금 미 대선과 연관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딱 벌어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떤 전쟁이 나건 안 나건 어쨌든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지점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관계로 넘어가는 미국에서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듯이 핵군축 얘기가 나오잖아요. 핵군축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핵군축을 하려면 상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핵보유국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상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핵군축 논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호 인정한다는 얘기는 수교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수교를 하게 되면 적대 관계가 일단 1차 해소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번 미 대선을 거치면서 어쨌든 뭔가 결론을 빚을 수도 있다. 전쟁이 안 나면서. 안 날 수도 있긴 하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윤석열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국방장관 신원식도 있어요. 그렇죠. 뭐 김용호도 있고. 네. 네. 아, 얘들 어떻게 사고 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사고 치는 과정들이 되면은 이건 전면전이죠. 예, 전면은 국지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북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네. 북이 이번에 어쨌든 뭐 그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현재의 윤 정권이나 또는 기존의 민주당 정권까지도 네. 동족에 대해서 정권 동족이 아니다. 동족이 아니다.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어쨌든 정권을 붕괴를 노리고 네. 체제를 체제 통합, 체제 통일 이런 것도 흡수 통일 이런 걸 주장하는 세력들하고는 괴이한 족속이라고 그렇죠. 표현했습니다. 동족이라고 할 수 없고 네, 적이다. 아주 괴이한 족속으로서 대한민국 것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 괴이한 족속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의 한국 이게 대한민국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거라서 네, 네. 어쨌든 전쟁 위기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것 남쪽에서 같습니다. 사고 치면 전면전으로 바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전술핵 전쟁이죠. 이거는 뭐 전술핵을 전술핵 얘기했든지 뭐 전술핵 전쟁. 북에서 공언을 했어요. 그렇죠. 초기부터 전술핵을 쓰겠다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사고를 칠 때 미국은 이걸 말릴 수도 있고, 그렇죠. 방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국 내가 입장이 차라리 하나로 통일돼 있으면 나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파가 있으면 그렇죠. 이 온건파는 이 전쟁을 막고 싶죠. 네. 강경파가 또 이 윤석열 세력을 부추겨서 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흥미롭게 보는 지점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의 국방장관이 네, 오스틴. 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예. 그냥 아프다고 입원해 버렸어요. 예. 그럼 웃기는 거지. 완전히 지금 거기가 이제 이 콧가루 집안이 되는 건데. 김행의 미국판. 그러니까. 주랭랑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왜 제가 왜 저러냐 대체. 그리고 왜 보고도 안 하느냐. 이게 명색이 국방장관인데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변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쳤다. 병원으로 튀었어요. 뭐 병원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내부에 어떤 대립이 심할 수도 대립이 있고. 심해서 얘가 지금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스틴이가 지금 너무 아프다 보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정치 내전 상황도 심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 세력들 간의 대결도 치열해서 사실 이게 어디 튈지 사실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한반도는 어떨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일 뭐 봐야 될 게 총선 이전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총선 이전. 이미 뭐 지금입니다. 그렇죠. 예, 총선에서 어쨌든 현재 불리한 건 어쨌든 윤석열 쪽이고 네. 그런 조건 하에서 뭐 일종의 북풍을 좀 일으켜가지고 네, 사고 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긴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긴다든지 한반도는 지금 계엄령 같은 거요.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심각한 더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선거를 아예 연기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 누군가는 하시던데요. 4월 총선 이전이 좀 제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총선의 결과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이제 윤석열 정권의 뭐라 그럴까 과연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비슷하게 닮아갈 것이냐, 탄핵당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이게 계속 건재하면서 더 힘을 쓸 것이냐,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보면 미국의 입장도 어떤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7월달에 미 대선 후보 공식 선출하면서 대선전에 돌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북과의 적대 관계 이게 계속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위험수가 높아질 텐데요.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당선에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그렇죠. 현재도 이미 지금 뒤져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를 좀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거 자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패전이 거의 뭐 누가 보더라도 거의 확실하고 가자 지구도 제대로 안 풀리고 있고 중동 사태도 이런 쪽에서 바이든이 또 경제 정책도 사실 제대로 실패했잖아요. 국내 정책도.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거의 뭐 패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또 그건 뭐 또 자기들 또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일단은 저희 그 국내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가. 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어쨌든 계속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어쨌든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긴장 관계가 이어지거나 뭐 진짜 한번 터지는 뭐 이런 어떤 극단적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선에서 어느 정도 패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이 연합을 해서 일정한 보수대 연합을 체계를 구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김건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걸 매개로 해서 과거 박근혜처럼 탄핵으로 물리고 윤석열 내보내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대선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2016년이 오바마 말기였습니다. 오바마 말기였고 그때 촛불혁명이 터져가지고 그때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죠.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바로 올해도 이제 바이든 정권의 말기입니다. 그리고 더 2016년보다 더 심각한 핵전쟁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 그래서 만약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또 어쨌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윤석열을 어떻게든 좀 그렇죠. 한반도는 이게 제네시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군사산 복합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죽든지 잘 될지. 핵전쟁이라서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 군산복합체 일상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쟁의 그런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이게 쉽게 터뜨리긴 어렵다. 터뜨리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부 호전 세력과 한국의 호전 세력들이 뭔가 바이든식에 해지 않으면 내년엔 더 기회가 없다. 트럼프가 많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은 상존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든 이거를 막으려면 어쨌든 현재 총선을 잘 치르고 어쨌든 한국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호전 세력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놈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사고칠 윤석열을 일당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하면.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한국 또 한 번의 가능성은 현재 새로운 진보 진영과 현재 야당인 민주당과 같이 힘을 모으는 뭐 이런 과정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보수대연합 실패하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진짜로 올해는 정말로 힘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총선 전이 제일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윤석열이가 계속 건재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좀 총선 전이라도 윤석열 탄핵 투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힘을 쫙 빼놔야 그렇죠. 사고를 못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반도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미국 대선이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달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트럼프를 민주당 주에서 출마하지 못하게 이렇게 행정 명령도 내리고 법원에서 판결도 내리고 뭐 이런 것들 방해를 했죠. 그래서 콜로라도 주하고 메인 주에서 그런 방해를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14개의 민주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해보겠다고 검토를 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바이든 쪽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바이든을 지지하는 세력은 군산 세력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일종의 산업재벌 세력인데 군산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하겠다. 하기 싫어하죠.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의 옛날 국방장관이었던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MBC에 지난 2달 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또 한 가지는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세 번째는 한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텔레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이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이건 망하는 거지. 미친놈이네. 망하는 거지. 자기들 망하는 거니까. 전쟁 안 한다니까. 이 세 군데서 철수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는 거지. 미패권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에스퍼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고 트럼프 반대자라서 트럼프가 되면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과거 링컨 시절에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링컨 시기 때
링컨을 출마하지 못하게 민주당 9개 주에서 자격 박탈. 네, 자격을 박탈시켰는데 어쨌든 링컨이 그걸 무시하고 어쨌든 나갔다.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민주당 그 9개 주 가운데서 7개가 예. 남부 연맹을 건설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860년에 고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남북 전쟁. 그렇죠. 내전이 터졌습니다. 내전. 예, 네. 남북 내전이 터졌죠. 1861년. 바로 그때가 링컨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비슷한 모양에서 나타나는 게 혹시 내전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까 가자 전쟁, 이 중동 전쟁과 한반도 전쟁 같은 대형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더욱더 되고 미국이 참전을 더 하게 되면 계엄을 선포해서 미국 내에 선거를 안 한다. 내지 연기한다.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영화에서. 뭡니까? 그 제목이 뭐더라?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있는데 요즘 나온 거. 줄리아 로버츠가 넷플릭스. 한두 군데 나왔습니다. 요즘 요즘 최근에 나온 최근 거예요? 거. 그 보시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 마비되고 아, 전력이 마비되고. 그거 저 보다 말았어요. 재미없어서. 별로 재미없는데 이게 흥미롭긴 합니다. 이게 쭉 보면 갑자기 이제 뭐 은행망이 마비되고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구테타 일어났다는 얘기가 돌고 뭐 이러면서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소위 사이버 어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걸 매개로 한 사회적 대혼란으로 개업이 선포돼 가지고 선거 연기될 수 있다.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의미죠.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는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심각한 갈등과 정치 내전은 명확하다. 이게 이제 몸으로 때우느냐 아니냐 이 차이는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해 미 대선에서 보여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극화 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브릭스 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브릭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브릭스 10에서 올 4월 달에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네. 8월 달에 작년에 8월 달인가 열렸었죠. 9월 달인가 8월 달에 열렸었죠. 그래서 4월 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러시아의 카잔이라는 곳에서 열려요. 카잔. 비슷한 카자흐스탄 헷갈렸는데 열리는데 거기서 그 브릭스 10에서 한 4군데 정도의 추가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 알제리,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예멘 이런 나라들이 예멘도. 이제 새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자흐스탄, 알제리, 베네수엘라는 다 산유국들입니다. 산유국들이고 특히 베네수엘라는 뭐 세계 최대의 석유 저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들이 결합이 되면 세계 원유 물동량의 90%를 브릭스가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사우디도 있고 이란도 있고 사우디, 러시아도 있고 이란,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나 그다음에 여기 뭐 베네수엘라 이런 대규모 산유국들이 결합이 되면서 석유 살려면 이제 브릭스랑 친해야 되네. 그렇죠. 거기는 뭐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달러를 안 쓴다는 거죠. 이 진영은 달러를 안 쓴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자국화폐로 거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석유를 거래할 때 자국화폐를 거래하게 되는 브릭스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달러, 소위 페트롤리움 달러, 페트로 달러 체제는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올해 뭐 저기 금리 인하도 한다. 뭐 이러고 있는 판국에 이제 달러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달러를 가뜩이나 많이 찍어놨는데 달러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더 폭락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올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네. 현재 브릭스가 지금 그 정도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브릭스가 어쨌든 14, 15가 되면요. 그 이후에는 브릭스 30, 브릭스 5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가입을 요청한 나라가 22개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미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서 작년에 브릭스 우호적인 나라가 60개국이 현재 브릭스 플러스로 묶여 있죠. 60개국. 60개국이 브릭스 플러스로 묶여 있고 올해 그 브릭스 플러스 회의도 열릴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시 가입국이 이제 제법 까다로워요. 심사도 나름대로 하고 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뭐 아예 이제 한 발도 못 끼죠. 명함을 주권 국가가 아니니까. 미국 식민지다 이거죠. 그렇지. 자주 국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릭스. 옛날 비동맹 운동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쿠바의 그 디아스 카넬 그 국가평의 의장도 대통령도 이게 새로운 형태의 비동맹 운동이다. 브릭스는
새로운 형태의 비동맹 운동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권 국가들만이 이 들어갈 수 브릭스에 있다. 참가할 수가 있어서 네. 한국은 초청 대상 자체도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자국 화폐 거래가 날이 갈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통계 나온 게 68개국입니다. 그 올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몇십 개국이 더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는 절반 이상 지금 193개 그 저기 유엔 가맹국 중에서 100개국 이상이 아마도 자국 화폐로 결의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사용이 더욱더 줄어들겠죠. 그럼 달러의 필요성이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렇죠. 미국채를 자국의 정부에다 사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채를 내다 팔게 됩니다. 미국채를 내다 팔면서 미국채가 똥값이 되고 달러 그런 가치 과정에서 떨어지고. 예, 달러 가치 더욱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자율은 더 치솟고 이런 아주 악순환이 예상이 되고요. 악순환이 아니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쨌든 입장에서 저 미국 입장에서 악순환. 군사 패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경제 패권이 무너질 차례고 같이.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물론 이제 달러 사용은 오랜 경제 활동 과정에서 계속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군사 패권이 거의 몰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 패권도 지금 몰락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 패권 또 무너지고. 국제기구에서의 뭐 미국의 위상, 역할,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간섭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무너져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본다. 그렇죠. 이렇게 동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예, 없겠죠. 예, 예.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문화도 이미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마약과 총기. 그러니까 뭐 봐줄 수가 없는 것들이 네, 워낙 네, 많아서 네. 그런 과정에서 경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사실 미국이 이제 해외 미국의 국채를 파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 국내에 해외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한 30조 달러, 32조 달러 뭐 이렇게 많은데요. 삼성도 이번에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자본이 이제 달러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들이 돈을 뺀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돈을 빼게 되면 안팎으로 미국이 어려워질 수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미국의 경제가 저희는 뭐 맨날 겉으로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국화 세계 질서는 엄청나게 되는 집안으로 막 크고 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쪼그라드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이면서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아마 표출되지 않을까. 유럽은 주로 보수적인 보수적인 그거 쪽으로 극우라기보다는 보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보호주의, 이런 민족주의. 이런 정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극우는 파쇼입니다. 네. 파시즘이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같은 애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전쟁을 안 하겠다.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미국 말 안 듣겠다 이상.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미국처럼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나치고 극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당신도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국가주의 이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 정권이 유럽 내에서 이제 계속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파란만장하고 그렇죠.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진보의 방향이죠. 맞습니다. 자주의 방향은 결국은 국민들이 전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다 원하고 바래왔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의 그 폭정, 억압, 예속, 착취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 한 해 열심히 싸워서 한반도 전쟁을 막고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